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오늘 힘드셨죠? 그죠? 오늘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죠? 시장이 생각보다 약했는데요. 오랜만에 좀 조정이라고 해야 되나? 조정 비슷하게 흐름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도 힘을 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거에 무너지면 안 되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으로 다 빠졌기 때문에 조정이라고 하기보다는요, 그냥 그 종합주가지수 대비 종목들이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좀 힘들었죠. 오늘 한번 다 봐드릴게요. 이거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그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옵션 만기일이니까요, 그 포지션 조금 잡느냐고 조금 장난질을 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내일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까지 이제 반도체 하락 향세가 연결이 될지를 봐야 되는데, 반도체가 지금 얘기들이 많죠, 그죠?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뭐 하나로 이렇게 취합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얘기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반도체가 지금 어떤 국면인지를 정리를 살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은 뭐냐면, 일단 지금 우려를 낳고 있는 게 메모리거든요. 메모리 시장에 대한 우려예요. 이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그냥 정리하면 디램가예요. 디램가. 디램 현물가겠죠? 현물가 인하에 따른 우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심리적인 영향입니다. 심리적 영향. 왜냐면은 이게 이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자, 보세요. 메모리가 뭡니까? 메모리 모르시죠? 자,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차이점 먼저 공부시켜드리고 할게요. 오늘은 그 메모리 반도체는 뭐냐면요, 메모리잖아요. 그죠?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컴퓨터로 따지면은 램이죠. 램. 그죠? 램입니다. 램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D램하고 그 다음에 낸드죠. 그죠? 낸드 플래시인데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요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설명 한 번만 드리면, D램 같은 경우 뭐냐면 정보를 기록하고 읽고 저장은 하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밖에 저장을 못해요. 저장 기간이 짧고요. 그죠? 그래서 이걸 휘발성 메모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픽 메모리라든지 그 다음에 서버용 메모리 같은 게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낸드는요, 그것과 반대죠.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정보를 그냥 읽기만 해요. 그래서 읽기만 하고 이 D램처럼 기록하거나 어떻게 수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전원을 끄더라도 저장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간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걸 통틀어서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장의 특성이 뭐냐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 차이가 굉장히 등락폭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월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8월이죠. 그래서 디램가가 연초부터 폭등을 했어요. 10%, 20%, 30%씩 계단식도 아니고 거의 하늘을 승천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7월 들어서 야, 이거 디램은 이제 공급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는요, 3월부터 시작됐었어요. 이미 3월부터 나왔던 얘기들이 지금 미국에서 리포트가 딱 쏟아지면서 갑자기 이제 화두가 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하향 리포트를 썼죠. 뭐 6만 원이라 했어요. 7만 원이라 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냈어요. 하이닉스 뭐 9만 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노골적으로 그렇게 좀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뭐 미국의 주요 업체 기업들도, 반도체 기업들도 전부 다 하락세를 맞았어요. 어제였죠. 그죠? 어젯밤에.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빠지면서 1점 몇 포인트 정도 빠졌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시장 전반에 이제 좀 먹구름이 꼈죠, 오늘. 근데 그 메모리가 눌리면서 비메모리도 같이 억울하게 같이 빠졌어요. 그래서 자, 이게 메모리 했으니까 비메모리는 뭔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비메모리 반도체는 뭐냐면요, 됐죠? 정보를 처리하는 용도예요, 요거는. 그래서 컴퓨터로 따지면 CPU입니다, CPU. 그죠? 그래서 그 밖에 이제 뭐 AP라든지 센서 같은 것들도 여기 다 포함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처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아요. 가격이 굉장히 방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금은 비메모리 얘기할 때가 아니라 오늘은 메모리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시작된 지금 조정이기 때문에, 자, 메모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필라델피아가 한 1.2% 맞나요? 그렇게 하락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삼전하고 아까 잠깐 시장 봤는데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스켓으로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크게 잡혔습니다. 기관도 따라 팔았어요. 그 누구야 연기금이 팔았어요. 그래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현물가라고 하거든요. 현물가 실제로 거래되는 그 금액을 말해요. 그래서 현물가가 이제 7월 좀 전에 설명드렸죠. 7월까지 고공행진을 하다가 피크아웃 전망이 딱 떨어지면서 앞으로는 이제 현물 수요가 약화되고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고정거래가 대비해가지고 한 10%대 정도는 인하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돌았던 얘기들인데 그거를 이제 갑작스럽게 미국에서 그 리포트를 쓰면서 가시화가 됐죠, 그죠? 그래가지고 미국의 뭐 주요 업체들 있잖아요.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또 뭐 있죠, 램리서치, 뭐 엔비디아 요런 데들, 요런 주요 업체들 다 하락을 하면서 미국장 자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어제는. 그래서 나스닥 기술주들도 이제 소폭 빠졌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상황을 보면은 자, 메모리 반도체 쪽에 이제 현물 유통업자들에 의한 얘기들에 따르면 저가 재고 물량들이 좀 나올 것으로 얘기가 돌아요. 저가 재고 물량은 왜 나오죠? 사재기요, 사재기. 디램가가 계속 폭등을 하니까 미리 사놓은 거예요. 다 유통업자들이. 그랬다가 이제 그 이런 이제 안 좋은 이슈들이 좀 나오고 공급이 초과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니까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투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현물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이게 전개도 되진 않았어요. 지금 현물가는 견조하게 유지 중입니다, 아직은. 그리고 그 투매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직은. 그래서 이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우려예요, 우려감. 리포트에 의한 우려감에 의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게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려감에 의한 하락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 한 가지 이거는 전문가분들이 지적을 안 하시던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중국 게임 산업 규제가 있었잖아요, 최근에. 그죠? 그래서 게이밍 PC 수요 둔화 우려도 좀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좀 교묘하게 겹쳤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또 여기에다 하나 더 있죠.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포지션을 좀 잡기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너무 과도했거든요, 지금 보기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도주였던 반도체가 지금 한 일주일 좋았는데 일제 이제 폭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시장 전체가 좀 약했어요, 그죠? 그래서 꽤 오랜만에 조정 같은 조정이 조금 왔는데 과도하다고 봐요. 반도체 입장에서는 좀 과도하다고 보고요. 디램 같은 경우는요, 뭐 연초부터 워낙 상승폭이 뭐 이랬으니까요. 디램 가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정에 들어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디램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충분히 이건 말씀도 드렸죠. 디램으로 시작해서 낸드로 끝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향후에 이거는 이제 현물가 막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돼요. 이거 여기서 말했잖아요. 사재기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우려에 빠졌는데요. 실질적으로 나오는지 투매가 나오는지 그래서 그게 현물가를 실질적으로 떨어뜨리는지까지 봐야 돼요. 아직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고요. 지금은 그래서 우려에 의한 하락 국면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비메모리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이쪽은 좋아요, 지금. 그래서 메모리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메모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실적이나 재고 같은 경우도 다 견조해요, 지금. 그래서 반도체 현물가 같은 경우도 아직 딱히 뭐 반응도 없고요. 증설 이슈도 여전히 많습니다. 계획도 많이 잡혀 있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근데 조금 억울하죠. 왜냐면 그동안에 막 그렇게 크게 간 것도 아닌데 너무 과도하게 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생산 병목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사재기 욕구를 좀 자극시켰다고 보고요. 그리고 모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디램 사재기 물량들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쏟아질지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 물량들이 한 번에 쏟아지면은 가격을 좀 현물가를 누를 가능성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디램이 원래 변동성이 커요. 아주 큽니다. 그래서 투매에 의한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디램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은 메모리 시장의 하락인데요. 기존부터 말이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미국의 실질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쏟아지면서 중국의 게임 산업 규제로 인한 이슈까지 겹치면서 그러면서 뭐 그 옵션 만기에도 조금 영향을 줬을 걸로 보고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한 번에 쏟아진 거예요. 오늘 시장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폭락을 할 거라는 생각은 못 했겠죠. 이런 대형주를 뭐 이렇게까지 팔 거라는 생각은 저는 거의 처음 봤거든요. 이 정도 물량 쏟아내는 거는요. 그래서 경제 위기 막 크게 왔을 때 말고는 이렇게까지 판 적은 없는데 좀 생경하긴 했어요, 저도. 그래서 디램 현물가에 이제 고정가 역전이 나지 않느냐 하는 그 우려 한 줄이거든요, 핵심이. 그래서 지금 고정가 현물가니까 이것도 잘 모르실 텐데 뭐냐면은 간단 개념 설명만 한번 해드릴게요. 자, 디램 고정가는 뭐냐면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 공급 업체가 그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이에요. 공급 가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디램 현물가인데요. 이건 뭐냐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물량의 평균 가격을 말해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물가가 계속 변동성을 키우면요, 나중에 공급 고정가에 이제 영향을 주겠죠, 그죠? 그 고정가를 떨어뜨리는 흐름이 나와주겠죠. 근데 아직은 이제 현물가도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려에 의한 하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반도체 조정이 저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뿌리가 깊은 조정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메모리 시장에 대한 디램에 대한 우려는 3월부터 이미 나왔던 이슈였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그래도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대응은요, 그냥 저점 매수 잡고 느긋하게 보시면 돼요. 그 뭐냐, 대형주 같은 경우는요, 어차피 이거는 장기 투자 하셔야 되거든요. 장기 관점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단타 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이거는 뭐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투매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저점에서 잡아서 길게 보시면 돼요. 어떤 국면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국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코로나 때인데요, 10만 6천 원에서 지금 단기간에 6만 5천 원까지 뺐었거든요.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그죠? 요런 국면이 왔었어요. 근데 지금 아무리 뺀다 그래도 뭐 이런 그림이 나올 일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빼주면은 감사한 거죠. 그래서 물량을 많이 이때 채웠다, 그냥. 그러면 가볍게 채워놨다 그러면 횡보는 좀 있었지만 결국은 다 회복을 했거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하이닉스든 뭐 삼성전자든 이렇게 뭐 폭락하는 거는 저는 제 기준에서는 조금 상식 밖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더 막 밀어준다, 세게 밀어준다 그러면은 장기 투자 매력도도 높아지겠네요, 이러면.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그럴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크게 못 뺐어요, 그죠? 생각보다 크게 못 뺐는데 기존 보유자분들은 여기서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타격이 그래도 좀 있으실 거예요. 그 앞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하반기 때 스마트폰 시장에서 업황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도 크게 더 이상 많이 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는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PSK도 오늘 얘기가 많아서 PSK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이 친구 뭐냐면 11%라고요? 아, 이거 너무 심한데? 황당하네요, 진짜. 보면은 외국인이네요, 외국인. 예, 외국인이 팔았어요. 외국인이 개인한테 물량을 넘겼고요. 그리고 보면은 투신이네요. 외국인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까지 그냥 폭락을 주도했는데요. 이 얘기 잠깐만 설명 한번 드릴까요? 자, PSK 같은 경우는 장비주 가운데서 제가 매력도가 높다고 했었죠, 그죠? 아무튼 올해 하반기 때 웨이퍼 에치클린이라는 신규 장비를 국산화에 성공했어요, 이 기업이. 그래서 최근까지도 제가 지난주에도 들었는데 기관에서 얘기가 좋게 나오고 있었어요, 이 기업은. 야, 이거 하반기 때 장비주 가운데서 PSK는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제 주시하고 있었는데, 다만 이제 단기 고점이어가지고 못 건드리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될 줄은 아마 기관들도 이거 예상 못했을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러니까 그 보세요, 이게 신규 장비를 하나 국산화에 성공시켰거든요. 근데 이쪽이 뭐냐면 삼전에 이제 P3 공장이 하반기 때 설비 투자 지금 기대감으로 상황이 좋거든요. 그래서 기관들도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 기업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딱 이슈가 떴죠. 램리서치에서 특허 침해 소송 관련해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 베베레처 그 기술에 대한 특허에 대한 얘기였어요. 베베레처 장비가 뭐냐면 웨이퍼가 있으면 그냥 그 끝자락에 끄트머리 부분에 있는 금속막이라든지 뭐 비금속막 이런 거 제거하는 장비거든요. 근데 되게 오래전에 어떤, 제가 기업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기업을 랩 리서치에서 이제 가져가면서 이 기술력에 대한 그 사업권, 특허권을 인수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오래전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PSK에서 이 기술력에 대한 장비 개발에 나서면서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랩 리서치가 왜 그러냐면 그 장비 개발에 나서면 PSK 같은 경우는 한 점유율을 30% 시장 점유율 30% 이상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이 싸움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쪽 시장 같은 경우는 근데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되는 게 아주 규모가 큰 시장은 아니에요. 해봤자 뭐 한 2,500억인가 되나요? 요 정도 규모의 시장이라서 다만 이제 그 랩리서치 입장에서는 PSK가 이쪽마저 섭렵하게 됐을 경우에는 아주 그 몸집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동을 한번 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 저는 그런 신규 기술력에 대한 이슈도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이 기업이 주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존 주력은 뭐냐면은 포토레지스트잖아요. 그죠? 포토레지스트 쪽에 드라이 스트립 장비 분야를 섭렵하고 있던 기업이 세계 1위에요. 그쪽으로. 그래서 그거에다가 이제 드라이 클리닝도 하고요. 그 다음에 뉴 하드 마스크 이쪽으로 하는데 이쪽 세 개 비중을 합치면 거의 70% 가량 돼요. 사업 비중이. 그래서 아주 극소수의 일부 부분의 사업 분야에서 지금 소송을 맞은 건데요. 그걸로 인한 11%대 하락은 너무 과도하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뭐 이제 소송이 전개가 되면은 어떤 식으로 뭐 피해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장기화 될 거예요, 소송은. 근데 그걸 떠나서 지금 업황 자체가 너무 좋은데 이 11%를 하루에 뺀다는 거는 좀 너무 과도하죠. 그죠? 영업이익, 매출이익, 당기순이익이 각각 130, 뭐 120, 110인가? 이런 식으로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드라이 스트립 장비 분야 쪽에서도 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 가까이 돼요. 작년에 46%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이 들지는 않네요. 이 그 삼전에 오스틴 공장 직접 수혜주기도 합니다. 이거 더 빠져주고 3만원대까지 찍어준다 그러면은 저점 매수 들어가야죠. 그러면 그죠? 요 정도 구간이라고 보면은 아주 저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왜냐면 이 친구 만약에 그런 이슈 없었으면은 진짜 하반기 때 고공행진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주분들 입장에선 짜증 날 수 있겠네요. 그죠? 비메모리 쪽은요, 좀 앞서서 설명드렸는데 메모리 말고 비메모리 쪽은 상대적으로 걱정이 별로 들진 않아요. 저는 그냥 이슈라고 하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 메모리 얘기 다 해드렸으니까 비메모리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자, 비메모리 쪽 이슈, 비메모리죠. 자, 이쪽 이슈가 뭐냐면은 지금 TSMC예요. 그래서 TSMC에서 대만의 TSMC 최대 규모 그 기업이라고 했죠. 그죠? 세계 시장 점유율 50% 넘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반기 때 28나노 공정 단가를 동결시켰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사양 조정시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 정부에서 그 단가에 대한 사재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된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사재기 물량들이 지금 막 쏟아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 하반기 때 공급 부족 현상이 점차 개선될 추이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근데 미리 다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죠? 하반기 때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공급 부족 현상은 어느 정도 회복하고 연말에 가까이 붙어갈수록 이제 정상화 될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조금 더 가속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이슈들에 의해서. 반도체를 가지고 지금 이슈가 많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반도체 패권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대만도 그렇고요. 각각의 이제 일본도 있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파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이슈들이.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시장 점유율의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내가 살거든요. 이쪽 시장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얘기 조금만 더 해드릴까요? 자, 국제 반도체 표준협의 기구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작년 이맘때죠. 8월인가 7월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DDR5에 대해서 이제 공식 규격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바로 실행이 안 됐냐면은 코로나를 만나서 그랬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만나면서 신규 CPU 출시 시기가 좀 뒤로 밀렸거든요. 지금 벌써 이거 발표된 지가 1년이 지났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1년이 지난 국면이니까 2022년 정도부터는 이제 상용화 단계라고 보셔야 돼요. 이것도 기존에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DDR5 시대가 오면 뭐가 바뀌냐면 일단은 교체 수요가 기본적으로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기존에 다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DDR4에서.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기판 수요가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DDR5 수혜주들을 말씀드릴 때 심텍, 코리아서키트, 대덕전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잖아. 아비코전자, 유니테스트, 테크행, 엑시콘, ISC, 뭐 CTS 이런 기업을 그때 설명드렸던 이유가 이거예요. 기판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 수혜를 받는 거죠. 만들고 그러니까 만드는 데 있어서 장비, 부품, 소재가 다 들어가겠죠. 장비주, 소재주, 부품주, 그리고 그걸 만든 다음에 후공정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검사를 하는 기업들, 그리고 그 후공정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쓰이는 부품주들, 이런 거를 이제 통틀어서 다 이제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가운데서는 PCB 기판 쪽으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심텍을 탑픽으로 찍었던 이유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이런 국면이라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업황이 좋을 업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조적으로 좀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성장을 할 수 있는 국면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뭐 각각의 이제 그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요, 좀 이슈들이 많네요. 그죠? 그래서 해석하기도 이게 쉽지 않은 국면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DDR5 시대가 오면 부품 장비 업체들은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지금 국면에서. 그래서 판을 갈아엎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하나의 거대한 이제 구조적 전환점을 맞는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잡음이라든지 작은 이슈들은요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DDR4에서 이제 5로 넘어갈 텐데, 보통은 3년에서 한 4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정상화 되기까지. 왜냐면은 DDR3에서 4 갈 때 보통 그 정도 한 4년 걸렸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쪽 관련주들은요 날개를 달겠죠. 그죠? 잠깐 한 번만 살펴보고 갈게요. 제가 이것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심텍이 조금 빠졌네요. 그죠? 이 친구도 빠지면은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비코 전자인데요, 이 친구가 좀 심하게 뺐어요. 그죠? 근데 심하게 올렸다 뺀 거라서 이거는 저는 취급 안 한다 했죠, 이런 차트는요. 그래서 이걸 빼고 본다고 하면은 좀 더 빼줘도 나쁘진 않겠네요. 그리고 테크윙 볼게요. 5.8% 뺐어요. 그죠? 이것도 과대 낙폭입니다. 서서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그 불안해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은 서서히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죠. 엑시콘 같은 경우도 장대 항공 차트를 그대로 반납했는데요. 그죠? 15,000원까지 떨궜는데, 이거는 기존에 제가 그냥 적정 주가 정도, 만만합니다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그죠? 이러면 이제 1차 목표 주가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서 한 두 번, 세 번 정도 나누시면 돼요. 대부분의 차트가 똑같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천천히 접근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그거를 막 죽었네, 큰일 났네 하실 게 전혀 아니에요. 단기 상승폭이 워낙 컸어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시장은 대충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우려에 의한 하락이에요. 우려에 의한 하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직 현물가 지장은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투매 물량 안 나왔어요, 아직.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신용 매수 그 비중이 좀 감소 추이를 보이거든요. 8%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10%대에서. 그죠? 그래서 잔고 비율 증가세도 지금 처음으로 감소 국면으로 들어섰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전형적인 실적 장세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2020년도에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으로 넘어왔거든요. 실적 장세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2분기 실적이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한번 보자고요. 실적 다음 주까지 다 나와야 되거든요. 실적 다 좋을 거예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려에 의한 하락은요, 우려에 의한 하락과 그리고 실적이 만날 텐데요, 앞으로. 근데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지 좀 궁금하긴 한데, 크게 빼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요. 그렇게 보고요. 내일이 옵션 만기죠. 그래서 내일 정도 지나고, 지금 무슨 요일이죠? 내일이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그리고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HMM도 저한테 따로 엄청 여쭤보시는데, 그냥 이거 산업 업황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게 회운이 왜 자꾸 흔들리냐면, 이게 뭐냐면 기존의 상승폭을 키웠던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공급망 경목이 너무 과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동량을 만들어낸 이슈가 뭐 어떤 채선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그때 유럽에서 나타났던 어떤 일시적인 물류 장애 같은 것들이 이 성장 탄력의 동력이 됐을 것이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런 우려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또 재미난 게 뭐가 있냐면, 해운 쪽은요 3분기가 또 계절적 성수기거든요, 해운은. 그래서 연말 물량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량과 그 다음에 우려와의 싸움이에요. 또 이쪽도 해운도 똑같은데요.
그래서 심리적인 영향과 그리고 실제 지표와의 싸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해운 같은 경우는 그걸 떠나서 내년까지도 이게 괜찮게 이어질까라는 데 있어서는 저도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아주 막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막 평단이 만약에 제 평단이 막 이 정도다, 3만 원대다 이러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기대감에 베팅해 볼 만 하거든요. 2만 원대다 이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 고점에서 잡아서 막 4만 원 초반에 달랑달랑 여기 걸쳐 있다 하시면 저라면은 교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3분기는 계절적 성수기가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산업들 얘기는 제가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좀 간단한 그 경제 지표들 얘기 좀만 해드릴게요. 자, 미국 그 고용 동향을 지금 계속 제가 주시하고 있는데요.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취업률이 그냥 한 방에 뛸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그 파월 연준의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만드는 중요한 지표가 고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취업률도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한 방에 뛸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일자리가 더 많아요, 구직자보다. 그러면은 이제 한 방에 이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취업 바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100%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그 인력이 부족해요, 그죠? 그러면은 임금 상승을 만들거든요, 그죠? 자, 임금 상승을 만들면은 연준은 긴축 카드를 만지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파월이 어떻게 했습니까? 2018년도에 이 똑같은 구조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유럽 증시 그 조정 때. 근데 이렇게 했다가 긴축을 건드려서 한 번 박살을 낸 적이 있거든요. 글로벌 증시를 다 망가뜨린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반응 안 하고 있죠, 그죠? 지금은 완화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때랑은. 그래서 계속 괜찮아 괜찮아를 외치고 있거든요. 우리 증시 괜찮아, 내가 방어할 거야, 한 번에 금리 올리지도 않을 거고 긴축도 그 기존처럼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계속 안정감을 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8월에도 정말 괜찮은지 잭슨 올 때도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갈지도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지금은 실적 장세지 않습니까, 그죠? 실적 장세인데요, 이 개념은,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계시죠?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의 차이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유동성 장세는 그 글로벌 경제 위기 때 시장에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를 살려놓은 걸 유동성 장세라고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약간 이때 풀어놨던 돈을 조금 회수할 수 있어요, 그죠? 돈을 회수하면서 플러스 기준 금리를 좀 인상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 기준 금리를 제로로 낮추면서, 그러면서 이제 돈을 풀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돈을 이제 회수하면 자연스럽게 기준 금리는 좀 상향 조정을 시켜야 되겠죠. 그 딱 사이 구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실적 장세인데요.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이 다음 개념이 역금융 장세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꾸만 시장에서 경제 용어 가운데서 둔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 이 역금융 장세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경기 둔화다, 뭐 실적 둔화다, 이런 얘기들이, 단어들이 좀 종종 등장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저는 아직은 좀 이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금융 장세는 뭐냐면, 이 시장 돌아가는 걸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자, 경제 정상화 국면에 들어갑니다. 이제 실적 장세가 시작되면요, 그죠? 그러면은 보통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냐면 국채 금리가 먼저 선반영으로 기대감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국채 금리 계속 한참 얘기했었죠, 3월 달에, 그죠? 그걸 예민하게 보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경제 정상화 국면에서 가장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선반영돼서 반응을 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을 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이 같이 동반이 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돈이 빠지면서 주식시장이 좀 죽거든요. 그래서 요 현상이 나타나면 신용대출 금리 상승을 만들어요. 그러면 요게 기준금리 인상을 밑에서 받치거든요. 기준금리를 밑에서 받치는 역할을 해버리거든요. 보통 요 그림이라고 보거든요, 역금융 장세를. 근데 아직은 이거는 좀 너무 이른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역금융 장세다, 뭐 둔화, 경제 둔화다, 피크아웃이다 하면서 좀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 장세의 초입에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갔네요. 그 정도 시기라고 보고요. 정리하면, 자, 보세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보통 증시는요, 첫 번째 기준 금리 인상에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잘 과격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나타났던 현상들에 비춰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증시 자체가 폭락을 한다거나 한 번에 무너진다거나 할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기존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미국의 정부 부채가 역사적인 고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한 번에 기준금리를 그렇게 띄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기준금리 인상 국면에서 그 디레버리징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디레버리징이 날 때는요, 보통은 전주를 다 줍니다, 주식시장에. 그래서 충분히 대응할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기존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코로나 국면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빚이죠. 빚의 부채 비율이라고 할게요. 그냥 부채 비율 증가 추이보다 자산 가격 증가 추이가 더 가팔랐어요.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시가 한 방에 무너진다고 하든 뭐 경제가 한 번에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이 급격하게 무너질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무너져도 기존처럼 개인의 뭐 어떤 피해가 그렇게 극심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지금 구간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떤 차이를 만드느냐면 크게 잃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투매 욕구를 자극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투매를 낳는 경우가 있거든요. 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무서워서 어떤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슈를 가지고 지금 우려에 의해서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투매를 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2차 이거 지진이라고 표현하는데 2차 지진이 또 일어나요. 투매에 의한 하락이 더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이어지면서 폭락장을 만드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자산 가격이 다 상단이기 때문에 폭락장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게 자꾸 제가 단어를 최대한 순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꼬이는데 이해가 좀 쉽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보통 지금 이래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이제 백신이 지금 50% 넘게 접종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 유럽도 40%가 넘었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경제가 좀 정상화 될 건데 그 국면에서는 이제 긴축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건강한 긴축이라고 보거든요. 이 상태로 계속 돈을 더 푼다는 거는 더 위험합니다. 그러면은 버블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크게 폭락장을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변수인데요. 그러지 말고 차츰차츰 완화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차츰차츰 긴축을 하는 것이 증시의 입장에서는 더 건강합니다. 그렇게 보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그 조건이 하나 묻죠. 백신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준비가 됐다고 했죠. 끄트머리를 잡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닌 신흥국들 있죠. 브라질, 뭐 아시아, 그 다음에 중남미 이런 국가들은요 아마 이 접종률을 따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럼 그런 나라들은 이제 기준금리를 크게 인상하지 않는 한 견뎌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그런 나라들은 이제 폭락장이 오겠죠. 근데 우리와는 어차피 상관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튼 괜찮습니다. 그래서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경제 지표들은 다 괜찮아요. 괜찮고 일시적인 반도체 심리적인 영향에 의한 그냥 단기 조정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시장은 별다른 뭐 그 밖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초긍정적인 건 아닌데 그냥 이게 걱정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되는 국면은 아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